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시장은 물었고 2차 전지주는 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오늘 시장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이 상승 동력은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오름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혼조 양상을 펼쳤던 우리 지수였는데 오늘은 반대되는 양상으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미국 장에서는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경영 실적의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현대차 그룹의 실적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2위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포드를 제치고 세계 3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는데요. 올 상반기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면서 2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 양사를 합쳐 올해 2분기에만 7조 6,4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앞서 1분기에 영업이익 6조 4,667억 원으로 토요타를 제쳤고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폭스바겐 그룹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2분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다음 달 경영 실적을 발표하는 토요타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고급 차량과 SUV 중심의 판매로 수익성이 좋아졌고 환율 효과 덕도 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8%가량 많은 106만 대를 팔았는데요. 차급별 비중을 보면 SUV가 52.8%로 가장 많았는데 제네시스 SUV 라인업인 GV60, GV70, GV80을 합치면 총 비중이 56.1%나 됩니다. 기아의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80만 7,772대로 집계됐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레저용 차량 비중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인 6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13%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브랜드가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슬라의 2분기 영업이익률 9.6%와 비교해 4%포인트 가까이 높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의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적정 주가를 8만 7천 원에서 9만 4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키움증권은 목표 주가 9만 원과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KB증권은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반기보다 343% 증가한 5조 8천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 실적 바닥을 다지고 오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디램 흑자 전환 등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랠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3분기 디램 흑자 전환과 함께 메모리 업황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고대 역폭 메모리와 DDR5 등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재부각되며 주가 강세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유값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우유의 원료인 원유의 기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어제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리터당 음용유는 88원, 그리고 가공유는 87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원유 가격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흰우유는 3,0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흰우유 제품에는 원유 기본 가격에 농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 그리고 우유 가공에 따른 제조비, 물류비, 유통 마진 등이 더해집니다. 인건비나 물류비가 오르게 되면서 지금 낙농 원가의 경우에도 지금 원유 가격 인상을 외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유제품의 가격은 언제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그 제품 가격 조정 시점은 한동안은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은 10월부터지만 유업계는 원유 가격 인상분을 제품가에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정부가 식품업계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업체와 유통업체를 소집해 가격 인상 자제를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요. 오늘도 유가공업 업체들을 소집해 우유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의 실적과 우유값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유정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우리 시장도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는 현재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보이며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바이오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타이어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77.5% 상승한 881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조 4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3% 증가했고 순이익은 30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측은 북미에서 매출이 확대가 됐고 국내 완성차 공급 물량도 늘어나서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TC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는 2분기 영업이익이 12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4억 4천만 원으로 44.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은 148억 8,800만 원으로 42.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RF세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세미는 51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5.23%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보호로 공시가 유보가 됐습니다. 이어서 송원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219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92억 3,200만 원으로 2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기순이익은 119억 5,600만 원으로 69.1%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엔 공시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형 수주 소식에 호실적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조선주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데요.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많아지고 높은 성과의 수주한 물량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수주 기대감이 반영됐다고나 할까요? 조선주도 잘 가고 있고 또 조선 기자재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은 섹터다라고 봐도 되겠죠.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좀 확인된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선주가 그동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에서 점점 그 기대감이 사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섹터 자체가 오히려 그 뭐 조선 말고 뭐 자동차라든지 네. 건설기계라든지 사실 그동안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서 좀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나왔으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다시 네. 한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물론 타이밍의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HD 한국조선해양도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매출단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두 기업들을 필두로 했을 때 다른 조선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네. 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의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조선 섹터에서 대장이라고 꼽히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세 흐름들이 보여줬었다가 박스권 그리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박스권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지만 20선을 닫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시장이 좋아하는 단어죠.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잘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오션 역시도 비슷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 두 종목의 매수세가 몰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먼저 있긴 한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가 올해 들어서 유독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작년 4분기 삼성중공업에서 컨퍼런스 콜을 한 이후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한 심리가 좀 탄력적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기존에 조선 3사 있잖아요. 대형 3사. 네. 대형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1분기에 반영이 됐고 2분기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역시 대장은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약간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네, MSCI 이슈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이슈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MSCI 편입 이슈가 약 8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전에 편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JYP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우리가 2차 전지가 좀 더 우세하게 나올 것이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에코프로는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다. 네. 그래서 하반기 8월 MSCI 편입되기 전까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MSCI 편입 이슈가 있다면 편입되기 이전까지 주가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을 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더 강점으로 꼽히게 되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편입된 다음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편입에 대한 기대감 이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편입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좀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MSCI 편입 전까지만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좀 진정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전략도 함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나오션의 경우에 MSCI를 전후해서 좀 전략을 다르게 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 섹터가 전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에는 사실 상승력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3%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조선주들 많게는 150%까지 상승을 했는데 좀 소외가 됐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도 다른 조선주들과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현대미포조선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했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는 오히려 그의 절반 수준에 위치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조선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가장 가벼운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선박 쪽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선주에 대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움직였는데 그런데 지금 기존의 조선주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게 조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삼성중공업이 먼저 올라가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분기 실적 적자입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사실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과 대비를 했을 때 이 기업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 기업은 아직도 적자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조금 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달라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1년 이내에 인도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동자산 쪽에서 계약자산이라고 하는 게 1년 이내에 인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1년 이내에 인도를 하면 뭐가 들어오죠? 계약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네, 계약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를 하면 돈 들어오고 그리고 물량 내보내면 그 남아있는 도크에 새로운 수주 받아서 네. 다시 한번 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조선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다 보니까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낮은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높은 신조선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턴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빠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현대미포조선이 중소형 선박의 주력입니다. 네. 이제 뭐 관련했을 때 리드 타임이 대형 선박 쪽과 비교를 했을 때 1, 2년 정도 좀 짧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이클이 빠르게 돌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수주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다른 대형사들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부터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지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 전반적으로 요즘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긍정적인 이슈들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한 조선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성 요인이 나타나진 않을지 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조선주에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하반기도 좀 조선주 같은 경우에 계속 끌고 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뭐 조선 쪽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악재 요건이라고 하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후판 가격. 후판 네. 가격이 선박이 보통 이렇게 후판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좀 원가라든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할 때 비용이 약 2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좀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철강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는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원가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상 뭐 철강제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이전처럼 좀 강하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난입니다. 네. 뭐 조선 쪽이야 워낙 인력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좀 워낙 고된 일이다 보니까 인력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을 줄 수 있고 24년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사도 그렇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네. 뭐 워낙 인력 같은 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정부라든지 기업 쪽에서 인력 확충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제 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인력난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악재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같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주가 좀 더 가시화가 되고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에 좀 더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사실 호재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선주가 좋은 만큼 조선 기자재주에도 훈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뭐 조선주의 수주 잭팟 덕분에 4년치 일감이 쌓였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주가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간다. 조선주와 네. 조선 기자재는 함께 묶어서 간다라고 뭐 실과 보시면 바늘 같은 네네, 존재일까요? 그냥 함께 따라갑니다. 기존에는 원래 조선주가 움직이면 조선 기자재가 워낙 좀 가볍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었는데 관련했을 때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기존의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기존의 선박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먼저 접근을 하시려면 대형주 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후발로 접근을 하시려면 조선 기자재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전체 사이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보게 됐을 때 여전히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자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뭐 HSD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아무래도 기자재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좀 리드 타임이 짧아요. 다른 기존에 뭐 선박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주를 받았을 때 그거를 매출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좀 더 짧아진다는 점. 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SD 엔진이 따라오게 되면서 그 외 다른 뭐 피팅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본행제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HSD 엔진의 경우에도 지금 8%대 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 쪽도 봐야겠죠. LNG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뭐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나라들이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자재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다수의 기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기보단 지금 접근을 해서 주가에 뭐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네. 어느 쪽이 더 좋을까로 봤을 때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성광밴드랑 동성 화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기자재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더디게 나왔다 보니까 후발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피팅 기업입니다. 피팅 기업이 LNG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플랜트라든지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전에 21년, 22년도에 그런데 조선 쪽이 안 좋다는 이유로 좀 억울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 이제 목표가 리포트라든지 관련했을 때 지금 주가보다 약 30%가 높습니다. 네. 물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목표 주가와 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목표가라고는 하지만 달성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후발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기업이 성광밴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성광밴드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아우러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왔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포인트가 비슷해요. 네. 포인트가 비슷합니다.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예요. 네. 대장주고 지금 박스권 라인을 좀 뚫으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을 했을 때 특히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고점이에요라고 합니다. 네. 워낙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좀 유리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덜 올랐고 네. 그리고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턴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후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공포의 투매가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언제쯤 안정화될지 자세한 내용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2차 전지주 좀 랠리를 펼쳤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경계감이 좀 확산이 되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 2거래일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굉장한 하락세가 나타났었죠. 특히나 또 지지난 거래일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큰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촉발된 뭐 패닉에 가까운 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 이제 세력 간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상당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저도 무서웠던 부분이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모두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1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150만 원 넘게 찍고 다시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50%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무슨 그러니까 포인트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세력 간의 싸움이 너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사실 떠오르는 정도의 그런 네.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네. 개인 동학개미들이 뭐 일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있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그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항해서 현재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또 일견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르고 확 떨어질 때 보면 이거 그 개인들이 직결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또 뭔가 여러 네. 세력들이 집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결국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네. 또
갈 곳 없는 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한 평에도 제가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쉬어를 가고 싶은데 사실은 너무 이 2차 전지주가 너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몰려버린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뱅크론 비슷하기도 한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공매도에도 많이 우리가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겨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2차 전지주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응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뉴스에 보니까 어느 기업이 삼성전자를 팔고 에코로 샀는데 바로 그 주가가 떨어져서 뭐 1년 그 수익의 절반을 날렸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오던데 전업을 하는 투자자들은 그나마 열심히 뉴스도 보시고 계속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뭐 신용 거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 지나친 거래를 하시기에는 정말 위험한 시장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큰 장세가 펼쳐지는 만큼 좀 위험한 시장 속인데 그래도 2차 전지주로 몰렸던 이유는 이제 내연 기관 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서 2차 전지주는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위주도 우리 효자 산업에서 이제는 2차 전지주까지 바라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성장성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성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하게 될 거고요. 2차 전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모든 그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에는 2차 전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축전지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은 무궁무진하고 가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이제 2차 전지 기술이 2차 기술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보시다시피 뭐 음극재니 뭐 양극재니 분리막 전액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 그다음 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뭐 전기차, 모바일, ESS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핵심은 뭐냐면 2차 전지 기술이 한 번 더 기술이 업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이 업되는 순간에 또 다른 시장이 또 전개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있는 2차 전지 그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도약,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점점점 뭐죠? 반도체가 작아지고 직접화되고 용량은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기술이 확장되듯이 사실 자동차만 해도 2차 전지 경우에는 전에는 엄청나게 배터리가 컸는데 지금 점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충전하는 시간도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2차 전지는 사실 2차 전지 2차 기술이 또 3차 기술이 또 발전될 때 얼마나 성장성이 될 거냐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너무나 잘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안 되면 도태될 거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기술의 R&D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2차 전지 쪽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면 더욱더 많은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만큼 R&D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을 두고 좀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치킨 게임 양상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뭐 G2의 냉각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기업의 최근 실적과 또 사업 성과 속에서 반등의 시그널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실적과 사업 성과는 이미 주가에서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이미 선반영이 됐나요? 아마 전문가들이 다른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전문가님들이 평가를 하시기를 이미 실적과 여기는 다 반영이 돼 있다. 거기에 보이기에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가적인 반등을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술 개발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좀 더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만든다든가 하면은 반등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은 지금 상태는 거의 실적이나 성과는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그 배터리와 관련된 전문가 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는 그분이 2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은 지금은 좀 과열된 영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된 새로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배터리가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 기업은. 근데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술 개발에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결국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자칫 그런 기업에 따라가서 투자를 하시다가는 네. 낭패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G2의 현재 냉각기 속에 저희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과거에 우리 표준화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뭐 이동통신이라든가 우리 흔히 말하는 비디오 테이프도 뭐 베타다 VHS 방식이다 해서 누가 더 그 표준화된 것으로 갔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배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까 우리 보여줬던 소재 뭐 여러 가지 기술면이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가게 될 때 그게 표준화가 되게 되면 거기 선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동통신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유럽 표준,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네.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기구에 네. 그룹의 의장으로 2개 분야나 참여하고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동통신도 점점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그 기업들이 이 표준화가 돼야지만이 서로 호환성이 있고 독자적인 것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자동차 바퀴의 크기가 네. 거의 표준화돼 있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표준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표준화가 되면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독점하게 되고 네. 선도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EU, 중국도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만큼 미국이나 중국 이런 이 G2가 현재 냉각기 벌이는 사이에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표준화를 먼저 선점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주 중에서 뭐 표준화를 잘 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들립니다. 그렇다면 최근 2차 전지주 이 변동성이 더욱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요. 사실 그날 에코프로 다음이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다음이 LS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컸단 네. 말이죠. 바로 이제 상승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런 시점 속에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LS 그룹주를 보유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야 할까요? 저는 익절 전략을 네.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란 게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가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갑자기 주가가 네. 거의 30% 가까이 뛰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이잖아요.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저렇게 가격이 뛰지? 그래서 제가 주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차피 물류 쪽이 필요한 거잖아 라고 네. 판매를 해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는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식량, 네. 곡물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어서 그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기업은 그 기업 자체에는 타격이죠. 그 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업 자체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가가 30%나 올라갔다. 이유 없이 그것도 단지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가 소재를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의 계열사나 포스코 홀딩스의 계열사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LS의 네. 계열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재를 직접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그런 기업 이외의 회사들은 사실은 다 물류나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를 물류로 옮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실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도 그냥 모비스에만 글로비스만 맡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또 다른 선사에도 또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분산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주식시장도 이제는 심리적 전쟁터와 자금 전쟁터가 됐다. 네. 근데 이제 자금 전쟁터야 개인 투자자들은 한계가 있으시다는 게 확실하지만 심리적 전쟁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난 것처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확 몰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네. 무섭기 때문에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좀 관전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익절을 하는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전하는 투자 전략이 좀 어떨까. 관중석에 앉아서 보면서 하는 전략은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내년까지는 다 좋다고 네.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최고로 뭐 신처럼 믿으시는데 네. 그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약간 관전적인 자세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뭐 2차 전지주 섹터 내를 끌어왔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큰 만큼 지금은 이제 익절을 하시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좀 그 중에서 LS 그룹주가 그날 좀 전반을 올랐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LS 네트워크스는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렬을 이어가다가 오늘도 오르긴 하는데 지난 거래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하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왜 오르는 걸까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죠? 네. 자, 투자 유의도 아니고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오후 영업일당 60%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근데 LS 네트워크스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네. 소비자 회사예요. 프로스펙스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왜 오르냐? 그러니까 LS 그룹 전체가 좋다고 하니까 LS라는 그 앞에 그 상호가 브랜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일반 투자자들은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LS 네트워크스가 상승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도 없는데 올라왔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어떤 그 불순한 세력이 붙었다든가 네. 아니면 정말 그 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가끔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상호가 비슷하다든가 네. 뭐 업종이 비슷하다든가 그래서 막 그 종목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데 투자하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LS 네트워크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네. 즉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투자 유의 종목도 아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이것은 정말 경고를 우리가 받았다. 네. 축구 경기에서 저희가 잠시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받았다 생각하시고 이런 투자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말김한 만큼 좀 많이 주의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역사에서 좀 배워보면 네. 골드러시 시대에 돈을 금을 캐서 벌었을까요? 누가 벌었을까요? 저는 리바이스가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바지 신는 아직도 지금 리바이스 청바지는 세계 최고급 청바지로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바지는 골드러시 시대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 2차 전지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폐전지 활용, 네. 폐전지 재생.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됐냐면 환경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태양광 판넬이 앞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판넬을 갖고 재생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각광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폐전지 활용이나 네. 폐전지를 재생하는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겠죠. 여기는 환경이니까 ESG 경영하고도 네. 연계돼서 같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산업들 좀 환경과 연관된 산업들이 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유엔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야라고 이제 지구가 끓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환경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오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잘 아시다시피 폭발해서 열섬 엄청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재생, 활용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바이오. 바이오. 네. 네, 바이오와 우리 그 전통적으로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꾸준히 갈 겁니다. 반도체는 수요에 따라서 좀 부침이 있고 바이오는 장기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가 수요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죠. 이 점만 잘 유의해서 보시면 반도체나 바이오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심을 확대해 볼 만한 업종으로 폐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전해드렸던 핵심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하반기에 더 뜨거워질 조선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는 성광밴드와 동성 화인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는 확고한 성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익절 전략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